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저에겐 두 가지 낙이 있는데요. 하나는 손녀딸을 돌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썰밤의 사연들을 듣는 것이랍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날도 덜어 있기도 하네요. 이렇게 매일 공짜로 사연을 듣는 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사연은 잘도 들으면서 정작 제 사연을 들려드리는 건 꺼려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제가 겪었던 사연을 써뒀고 비로소 완성하게 돼 썰밤 채널에 보내게 됐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멋진 성우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묵혀뒀던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의 대부분 주인공처럼 저도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와 남편은 시골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일당을 모았고 제가 32살이 되던 해에 시내에 있는 건물에 새를 빌려서 세탁소를 차렸답니다. 세탁소를 차린 이유는 시골에도 부자 동네가 있기 마련인데 저희 마을에는 세탁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세탁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서 남편과 계획해서 모아둔 종잣돈으로 세탁소를 차리게 됐답니다. 여러 마을이 모여있는 중심지 시내에서 세탁소를 차렸더니 개업과 동시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세탁 기술은 남편과 제가 틈틈이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실수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 지나자 저희 부부는 가난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지더군요. 번듯한 집 한 채도 생겼고 통장에 잔고도 꽤나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아이를 가져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때가 오면 2세를 낳기로 했는데 세탁소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결심이 섰습니다. 여러 노력 끝에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됐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칠삭둥이로 태어났어요. 1kg도 안 되는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오랫동안 입원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버티지 못한다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저희 부부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어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석 달이 넘는 시간을 인큐베이터에서 지낸 아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닌 저희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무사히 제 품에 안기게 됐어요. 기적과 같은 아들이 저희 부부의 품에 들어오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키웠죠. 칠삭둥이라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눈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남편과 교대로 24시간을 지켜보며 키웠답니다.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들은 조금 약골인 몸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큰 병을 앓진 않았어요. 저희는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했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문제가 있었으니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몇 번 당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학교에 항의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바로 자퇴를 시켰어요. 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걸 듣자마자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사연이 있어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세탁소 일은 거의 초대박을 칠 정도로 바빴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일 넘쳐나서 어느새 세탁소 건물을 인수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은 남편의 뒤를 잇겠다며 세탁소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도 성인이 됐고 일이라는 걸 하면서 살고 싶다며 저희 부부의 길을 똑같이 걷기로 했답니다. 아들은 일머리도 좋고 저희보다 젊어서 더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줬어요. 나중에는 아들이 세탁소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에이스가 됐죠. 그렇게 세월은 강산이 한번 지나가게 됐고 근처 마을은 재개발로 발전이 됐답니다. 마트와 편의시설이 곳곳에 들어왔고 세탁소도 여러 군데 생겼죠. 하지만 저희 세탁소의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세 식구가 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한편 나이가 30이 넘어간 아들은 세탁소와 집만 오가며 지냈고 친구 하나 없이 조용히 지냈답니다. 어릴 적 왕따와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청년들이 친해지려고 손을 내밀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이 장가는 갈 수 있으려나 걱정이 많았죠. 소심하고 소극적인 데다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했으니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답니다. 괜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은 저희 부부의 예상과 달리 몰래 연애를 하고 있더군요. 어느 날 느닷없이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장난치는 거냐고 물었어요. 승호야, 너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여자는커녕 친구도 못 사귀는 네가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게 믿기질 않아. 게다가 결혼할 여자가 우리 건물 2층에서 일하는 피아노 학원장이라니. 그동안 어떻게 우릴 속인 거지? 엄마, 그게 사실은 저희 사귄 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드린 거예요. 엄마, 아버지, 지연 씨 잘 아시죠? 저희 상가에서 가장 친절하고 예쁜 사람이라는 걸. 그야 잘 알지. 지연 원장님이 좋은 사람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놀란 거야. 지연 씨, 제 아들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놀라기도 했고 피아노 학원장에게 확실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아니,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저 승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사귄 건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4년 같은 4개월을 연애했어요. 어머님, 저희 두 사람 이제 서로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깊은 사이입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좋아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처음 인사 온 피아노 원장에게 큰 정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세입자로 봤을 땐 아주 착하고 예뻐 보였지만 아들의 아내로 들이기에는 조금 마음이 걸렸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제 아들이 잡혀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걱정이 앞섰답니다. 그날은 결혼 승낙의 말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피아노 원장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적극적인 데다 사교성이 좋아서 주위에 사람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제 소심한 아들과는 성격이 극과 극이었죠. 제 남편은 오히려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과 결혼해야 잘 산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품 안에만 놓으려고 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이제 그만 보내주자고 했답니다. 여보, 우리 승호는 잘 살 거야. 아니, 당신이 자꾸 치마폭에 두려고 하면 승호는 평생 결혼 못해. 지금 두 사람 보니까 아주 깊은 사이더라. 아니, 둘이 손잡고 길 걷는 걸 봤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아들을 너무 품 안에만 두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젠 걱정을 내려두고 장가 보내야겠지? 아이,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아들은 이제 며느리랑 살 거야. 그래도 매일 이 세탁소에서 만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여보. 응, 우리 아들 이제 보내주자. 좋은 여자 곁으로 말이야. 이제야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해주네. 여보, 우리 승호 잘 살 거니까 이제 걱정 덜 자고. 그리하여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은 마을에서 새로 생긴 아주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줬어요. 아들을 위해 모아왔던 돈이 따로 있던 터라 아끼지 않고 줬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깨를 볶고 사는지 매일 웃는 얼굴로 세탁소와 피아노 학원에 출퇴근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모두 짝이 있다더니 제 며느리가 아들의 정해진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제 손주만 생기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어서 애들이 결혼한 지 몇 달 뒤에 이세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어요. 세아가, 이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언제쯤 아기를 가질 거니?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언제쯤 아이를 낳을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부담 주시네요? 제가 아기 낳으려고 결혼한 건가요? 아니, 내 말 뜻은 그게 아니라 언제쯤 아이를 낳을지 궁금하다는 거야. 늦게 가져도 뭐라 하지 않을 거라고. 그게 그거죠.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머님, 제가 확실하게 한 번만 대답할게요. 저 아기 낳을 생각 없습니다. 저흰 둘이서만 살 거예요. 아셨죠? 뭐라고? 아기를 낳지 않겠다니. 그런 말이 어딨니, 세아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이세를 낳고 살아야지. 네가 지금은 애를 싫어한다 해도 네 뱃속으로 낳은 아이를 보면 분명 기쁠 거야. 어머님은 이런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부담 팍팍 주시네요? 요즘 말로 꼰대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요즘 세대들에게 쥐약 같은 소리예요. 부부 둘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기를 낳는 순간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건 물론이고 힘들어서 불행이 시작한다고요. 어머님, 전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아기 낳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저더러 임신해라, 아이 낳아라 이딴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당돌하게 말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도 동의한 부분이고 제 3자가 간섭하지 말라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배우고 똑똑하면 뭐라 반박했을 텐데 무조건 애를 가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래도 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때때로 며느리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결심한 건 절대 바꾸지 않는 며느리는 제 조언이 통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 녀석이 세탁소에 와서 왜 자기 마누라한테 엄한 소리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냐며 대들기까지 했어요. 엄마, 도대체 제 아내한테 왜 그러세요? 저희는 아이 낳지 않고 둘이서만 산다고 했잖아요. 제발 손주 타령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왜 엄마는 제 아내를 애 낳는 기계 취급하시는 거냐고요? 뭐라고? 내가 네 처를 애기 낳는 기계 취급을 했다고? 아니, 예쁜 자식 낳고 살아보라는 조언이 그렇게 들렸다고 하디? 아주 어이가 없다.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알았다. 네가 그렇게 정색하고 대드는 걸 보니 내가 아주 잘못한 것 같구나. 앞으로는 너희 부부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 됐냐? 그제야 아들은 말을 그치더군요. 결국 그렇게 손주는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잡혀 사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가사 일을 나눠서 하는 건 좋은데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들 가진 부모여서 그런지 매번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마디 했다간 꼰대 소리 들을까봐 모른 척하고 지냈어요. 둘이 어떻게 살든지 더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할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나 싶어 당황했죠. 이윽고 며느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하시는 사업에 살짝 차질이 생겨서 보증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네요. 제 주위에 보증받을 사람이 시부모님 말고는 없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뭐? 보증? 예, 우리는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다. 그런데 보증이라니 말도 안 되는 부탁이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보증이라는 거다. 알겠니? 어머님, 생각도 안 해보시고 바로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확장하려는 건 성공 확률이 99%예요. 투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머님, 저희 아빠가 사업 대박 터뜨리게 되면 이윤도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글쎄, 나는 누구에게든 내 돈이나 신용을 빌려주고 싶지 않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타인에게 쉽게 보증을 서주겠니?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더니 아들내미가 화를 내더군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인정이 없으세요? 남도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 일이잖아요. 그냥 보증인이 돼주는 게 그렇게 힘든 부탁인가요? 엄마, 저한테는 처부모님도 가족이라고요. 네가 새애기한테 붙잡혀 사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부모 재산을 담보로 보증을 서라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기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만 돌아들 가. 제가 손을 내저으며 몸을 틀었더니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손주 낳을게요. 어머님 손주 낳겠습니다. 애기 낳아서 효도도 하고 지금보다 더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뭐? 손주? 그렇게 싫다던 애를 낳을 만큼 내 보증이 필요한 거니? 얘야, 고작 돈 문제 때문에 애를 낳아서 대신하겠다는 핑계는 내 귀에 탈갑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 짓거리고 나가. 저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알려주며 며느리와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보증 타령을 했어요. 이 아들놈은 세탁소에서 일은 안 하고 제 얼굴만 많이 보고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저와 남편은 끝까지 보증을 서지 않고 버텼어요. 아들 내외 둘이 언제까지 쫄라댈진 모르지만 끝까지 거부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몇 주 뒤, 며느리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손녀딸을 임신했다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그 소식에 너무 기뻐서 집안에서 방방 뛰어다녔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에게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니. 세아가 고맙다, 수고 많았어. 네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줘서 고맙구나. 어머님, 저도 임신하고 느낀 바가 많아요. 이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 저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건네줘야지.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자식인데 아낌없이 받으면 안 될까요? 저희 친정아빠 보증인 돼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얘기니? 어떻게 매번 대화의 끝이 보증으로 끝나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빠한테 효도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니다. 우리도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 같구나. 또 네가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순 없지. 사돈이 하시는 사업을 더 크게 운영하시겠다는데 조금의 보탬이 되드려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정말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저와 남편은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를 따라 사돈 어른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회사에는 직원 여럿이 있었고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의심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두 눈으로 직접 보니 능력이 있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증을 선 뒤 사돈 어른이 큰 돈을 빌려 사무실 확장을 하셨답니다. 사돈 어른은 절대로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달 뒤 빚쟁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답니다. 보증을 선 서류와 압류 통보를 하려고 말이죠. 사돈 어른이 큰 돈을 사기쳐서 도망갔다는 말도 남기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며느리를 불러 물었더니 사돈 어른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두 꿀꺽한 것도 모자라 은행이 빌린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주민등록 말소가 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돈 어른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저희 건물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답니다. 법원 관계자까지 와서 그 난리를 치는데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눈 뜨고 코 베이듯 세탁소 건물을 통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답니다. 저와 남편은 살고 있던 집까지 날리고 단칸방으로 옮기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이룬 걸 빼앗겨 버렸으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도 내고 싶고 책임을 묻고 싶긴 했지만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큰일 날 것 같아 참고 있었어요. 또 잘못을 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사돈 어른이었으니 며느리에겐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와 남편은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단칸방에서 한숨만 쉬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러면 저나 남편이나 큰일이 날 것 같아 빨리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보양식이라도 해주려고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사왔어요. 삼계탕을 끓여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하자는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장에 나오자 며느리가 친구로 보이는 일행과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우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임산부가 흡연하는 걸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저는 바로 며느리에게 다가가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새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임산부가 담배를 피워? 어라, 어머님, 이제 기운 차리셨나 보네요? 그런데 저 담배 피워도 돼요. 사실 임신한 거 거짓말이거든요. 뭐? 거짓말이었다고? 네. 저희 아빠가 결론적으로 사기를 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진짜 사업을 확장해서 대박 터뜨릴 줄 알고 어머님 아버님 꿰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뭐가 어째? 네가 감히 우릴 농락했다고? 보증 서기하려고 임신한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어머님도 참. 애기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거짓말하고 나서 양심에 찔려서 임신하려고 여러 번 도전했어요. 그런데 병원 가보니까 저더러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다고요. 어머님, 아쉽지만 손주는 안겨드리지 못하겠네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길바닥에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귓방망이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저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알거지로 만든 장본인인 년을 복날 개 패듯이 갈겨줬죠. 며느리는 저에게 한 번도 반항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경찰이 오자 며느리가 오열하며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저를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일부러 감정을 자극했던 것 같았죠. 저는 경찰서에 끌려가 조서를 받게 됐고 며느리와 합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경고를 받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며느리를 설득해서 합의서를 받게 됐고 저는 입 닥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며느리에게 매질만 했을 뿐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죠. 사돈 어른을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봤지만 자기도 전혀 아는 게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답니다. 그 상황에 아들 녀석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꽉 잡혀 살더군요. 저희 세탁소 건물이 넘어가자 며느리 피아노 학원 승합차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며느리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꼭두각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걸 잃어버린 저는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집 밖으로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선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이는 그렇게 속병을 앓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고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모든 게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죠. 1년 사이에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었으니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완전히 지배당해서 그런지 저를 코빼기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아들은 냉랭하고 차가운 말투로 말하더군요. 엄마, 저 요즘 하는 일 많아서 바빠요. 혼자 지내는데 불편한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이 엄마한텐 승호 네가 필요하다. 내 착한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편한 거니? 넌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작정이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가 제 처한테 한 짓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때 일로 그러는 거니? 내가 그날은 흥분해서 그런 건 맞지만 네 처가 맞을 짓을 했잖아. 지금 결과를 봐. 이 엄마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고 건물 빼앗겼어.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 아내 탓이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찾아뵐 테니까 당분간은 각자 인생 살도록 해요. 아들은 역시나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서기로 일어나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고 하늘에 있는 남편 목까지 잘 살아보리라 다짐했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려고 시작한 일은 출장 가사 도우미였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 일할 곳을 구할 수 있어서 쉽게 일을 찾아다닐 수 있더군요. 그래서 매일 하루 10시간씩 남의 집 가사 일을 대신하며 돈을 벌었답니다. 과거 생각은 일절하지 않으려고 몸을 바쁘게 굴러 먹었죠. 그 결과 1년 만에 전세 빌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건물주가 되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매주 로또 복권을 사면서 한 방을 노리기도 했답니다. 부질없는 일이긴 하지만 로또를 사면 기분 자체가 달라서 더 열심히 살게 된 것 같네요. 그렇게 사는 동안 며느리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아들 녀석은 간간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잡혀 살았는데 일하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용돈 몇 푼만 받으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머리통을 쥐어 박아줬습니다. 이 털 떨어진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그러고 사니? 고작 마누라 학원에 운전기사 노릇하면서 노동이나 착취당하면서 사는 거야? 이 한심한 녀석아? 엄마, 학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학원생들이 많긴 하지만 남는 게 거의 없다고요. 이 멍청한 놈아, 그게 말이 되니? 남는 게 없는데 학원을 계속 운영하는 바보천치가 어딨어? 너, 네 부모 꼴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왜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아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따귀를 과감하게 날렸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 같아 제대로 교육해 주려고 말이죠. 연신 따귀를 맞은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니 자기도 왜 이렇게 사는 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모자라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바닥인 멍청이인 줄은 깨닫지 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집사람이랑도 이혼해야 할지 고민해 볼게요. 제가 진심을 다해 혼을 내고 두 눈을 보며 말했더니 그제야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 이혼하겠다고 이혼장을 건넸나 봅니다. 며느리가 바로 저를 찾아와서 따지듯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 말했길래 내 말에 순종하던 사람이 이혼장을 내민 거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냐?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니년 따위와 사는 게 한심하다고 일러줬다. 그 녀석은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왜? 네가 부려먹던 존재가 떠난다고 하니까 아쉬웠냐? 어머님, 제가 그 일을 왜 아직도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어머님한테 뜯어먹을 게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어머님 사망보험금이 남아있잖아요. 지난번에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1억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놔서 10억은 좋게 받을 거라고요. 어머님, 제 남편이 잘 살길 바라시면 그냥 편히 떠나주세요. 돈 없으면 죽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등신 같은 어머님 아들은 제가 평생 데리고 살아줄게요.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서 제 노예로는 딱이거든요.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나더러 죽으라는 소리를 한 거니? 보험금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을 평생 노예로 잡아놓고 살겠다고? 이런 악마 같은 짐승년아! 이봐요, 어머님. 벌써 8년이에요. 우리 아빠 보증서고 망한 게 8년이나 지났다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뭐라도 해준 게 있으세요? 저희 아빠가 사고친 걸 왜 나한테 따지냐고요.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네 애비가 사기치고 도망칠 걸 말이야. 아니지. 지금도 내통하고 있을 것 같다. 넌 그러고도 남을 년이니까. 아, 이거 참. 말이 계속 길어지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다 지난 일을 들춰가며 탓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어머님, 자식들한테 도움 주고 저승 가기 싫으시면 괜히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남편 평생 제가 노예로 삼아 줄 테니까요. 아시겠죠? 이 고약한 악마년아!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냐? 승호한테 네가 한 말 다 전해주고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니년 인생 무너뜨리고 네 애비도 꼭 찾아서 내가 복수하고 말겠어. 며느리는 저를 보고 키득거리며 비웃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아들을 다시 교육해서 자기 노예로 살게 하겠다고 확언했고요. 이후 아들 녀석은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가스라이팅인지 뭔지에 홀려버리는 바람에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꼭두각시처럼 살았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봐야 달라질 게 없었으니 제가 한 방에 쓸어버리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출장 가사 도우미를 하며 인생을 연맹했고 매주 로또를 잊지 않고 도전했답니다. 그리고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저에게도 다시 큰 행복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핸드폰 번호를 조합해서 로또를 했는데 1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당첨금은 저와 그이가 인수했던 세탁소 건물보다 2배가 많은 금액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구나. 신기하기도 했고 하늘에서 남편이 8년 만에 살아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고 다시 세탁소 건물을 웃돈을 더 주고 인수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피와 땀을 흘렸던 건물을 되찾는 게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더불어 아들 녀석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며느리 손아귀에 벗어나라고 일러줬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혼란스러워하긴 했지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를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도 알았고 다시 건물을 되찾았으니 저에게 착한 며느리인 척하며 사과하고 다가오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왔으니 잘 사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어머님, 저랑 남편더러 이혼하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서약했는데 그걸 어기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신 거 아니세요? 내 아들이 벌써 너랑 이혼할 마음을 먹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있더냐?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만 연기하고 꺼지지 그래. 아, 그래요? 그래도 전 이혼 못해요. 제대로 된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 거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고 버틸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재산 분할 받고 말 거라고요. 어머님, 절 너무 야쁘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년이네. 그럼 내가 이혼 사유를 곧 만들어주마. 너 돈 많은 자가 강한 자인 거 모르지? 내가 그걸 똑똑히 보여줄게. 이 야가 빠진 년아. 제 아들은 며느리와 별거하기 시작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제 재산을 받을 그날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심부름센터의 사장들과 흥신소 사장들, 그리고 탐정까지 고용해서 비싼 돈을 들였어요. 며느리를 24시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밝혀달라고 의뢰했죠. 수상한 무언가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라고 일렀죠. 한 달 동안은 며느리가 조심하며 다니더니 흥신소 사장 하나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걸 잡아냈다며 연락이 와서 아들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사는 시골보다 더 깡시골이었는데 비닐하우스 앞에 수많은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 겉으로 봐서는 일반 과수원 같았는데 이 흥신소 사장이 말하길 비닐하우스 안에서 도박장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그 주인이 바로 저희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돈 어른이라는 겁니다. 거액의 돈을 갈취해서 도망갔던 사돈은 중국에서 몇 년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비닐하우스와 땅을 매입해 도박장을 운영해 수수료로 먹고 살고 있다는 말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도박하우스 안에는 제 며느리가 상간남과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모님의 며느리랑 애비 되는 사람이 같이 운영한다고 봐야죠. 여기 도박장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손님이 매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노다지인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어제 안에 들어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돈이 남한테 사기치고 중국에서 도망가 살다가 돌아와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 며느리가 동업자라는 말이고요. 게다가 상간남까지 같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는 형사들한테 연락해서 일망타진 시켜버릴까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 체포될 겁니다. 네, 마무리까지 사장님이 다 해주세요. 그럼 약속한 돈 모두 드리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며느리랑 사돈 어른을 몰래 빼주세요. 경찰에 넘기기 전에 제가 손맛 좀 보고 싶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 부하들이 몰래 두 년놈을 빼오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에게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장 위치를 설명해줬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며느리와 사돈 어른을 유인해줬습니다.
이윽고 흥신 소장이 며느리와 상간남 그리고 사돈 어른까지 모두 데리고 어두운 밭으로 나왔어요. 사돈 어른의 목소리를 아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아이, 큰 손이 왔다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아이, 봐요. 너무 어두운 데로만 가지 말고 큰 손 빨리 보여줘요. 아이, 우리 바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돈 어른을 보며 비웃어줬습니다. 제가 큰 손이에요, 사돈 어른. 정말 오랜만이네. 아니, 사돈이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왔죠. 나와 내 남편 인생 망친 당신 찾으려고요. 그리고 사돈 옆에 있는 제 며느리도 보려고 왔어요. 내 아들하고 이혼 안 해주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뒤를 좀 미행했거든요. 오늘 한 방에 싹쓸이하는 날이 됐네요. 제 얼굴을 본 사돈 어른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흥신소 사장 부하들이 버티고 있어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사색이 돼버렸답니다. 이에 저는 바로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자, 갑니다. 나는 며느리년 공격할 테니까 승호 너는 네 창인한테 손맛 좀 보여줘라. 흥신소 사장님은 저 상간남 자식 손봐주고요. 네, 엄마. 바로 시작해요. 저와 아들은 각자 맡은 악마 같은 짐승들을 패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느리의 코에 주먹을 박았더니 바로 밭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잠깐만요. 우리 대화로 해요. 우리 하우스 지분 줄 테니까 대화로 풀자고요. 지분? 무슨 지분? 오늘로써 여기 영업은 끝이야, 이년아. 지금 형사들이 오고 있다고, 이 애미 출탄 참년아. 뭐요? 신고? 이렇게 더럽게 나오기 있습니까? 나 아직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년이 이혼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혼 사유를 확실하게 잡았어. 바람 피우는 데다 도박장 운영까지. 이거 아주 쓰레기구만. 내 아들 노동력 착취까지 증거로 해서 니년 깜빵에 암내나는 모포에 돌돌 말아 쑤셔 박아버릴 거야. 저는 며느리년의 머리채를 배추 뽑듯이 쑥쑥 뽑아가며 분노를 풀었습니다. 며느리가 만신창이가 되자 아들이 패고 있던 사돈 어른을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귀싸대기와 얼마 없는 머리털을 뽑으려고 젖먹던 힘을 다해 사정없이 당겼답니다. 거의 초주검이 된 두 부녀는 형사가 도착해서 살아남았어요. 저는 더 패주고 넘기고 싶었는데 형사들이 저를 뜯어 말리는 바람에 공격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도박꾼들이 모두 체포가 되고 돈다발도 모두 압수됐습니다. 결국 그곳의 모든 인간들은 승합차 수십 대에 올라타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사돈 어른과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얼마 뒤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두 부녀는 아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확실히 생겨 아들 녀석이 감옥에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어요. 당연히 수월하게 이혼 판결을 받게 됐고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네요. 이후 저는 다시 매입한 건물에서 아들과 둘이 세탁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불효한 걸 자책하며 오랜 시간을 눈물로 사과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며느리에게 복종하며 살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매일 했답니다. 저는 아들이 약한 존재고 사랑을 부족하게 받고 살아와서 그런 것 같아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아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며느리를 보러 교도소에 면회하러 갔습니다.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아 마지막 경고를 하러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제 면회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사정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유리 너머에서 웃으며 바라보자 며느리가 두 손을 들어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님이 백을 쓰셨다면서요? 저랑 같이 방 쓰는 언니들이
흥신소 사장한테 돈 받고 절 매일 괴롭힌다고요. 어머님, 다 끝났잖아요. 저 감옥에 넣고 이혼까지 시켰는데 왜 아직도 저를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지금 감옥살이는 지옥이에요. 매일 부조리 당하면서 힘들게 산다고요. 어젯밤에는 방장이 저를 한숨도 재우지 않고 벌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고용한 흥신 소장이 돈값을 제대로 하네. 이년아, 네가 여기서 썩는 동안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야. 편하게 팔 뻗고 못 자는 건 물론이고 내 남편과 아들에게 한 짓 저절로 반성하게끔 만들어줄 거야. 물론 네 애비도 감옥에서 생지옥을 맛보면서 살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등신 같은 아들을 8년 넘게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아니면 그 등신 장가나 갔겠냐고요.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지. 여하튼 네가 그렇게 욕을 자유롭게 하는 걸 보니 아직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같구나.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 아마 그땐 니년 얼굴에 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눈깔은 영혼이 빠져있을 거고. 그럼 네 애비 만나러 그만 가볼게. 시궁창에서 썩은 내 낙에 잘 썩어 가라. 야, 이 나쁜 년아! 그렇게 가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네? 아직 소리칠 기운이 있네? 다음 달엔 목에서 개미 목소리보다 작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잘 있어.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으려나.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비웃으며 막말을 전해주고 이어서 사돈 어른이 있는 교도소에 면회하러 갔어요. 그도 역시 아직은 살만했는지 저에게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했던 경고를 똑같이 하고 나왔답니다. 흥신소장에게 월급을 올려줄 테니 두 년놈의 감옥 생활을 더 힘들게 해달라고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두 부녀에게 살려달라는 편지를 매일 받게 됐습니다. 해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 감옥에서 괴롭힘 당하는 걸 멈춰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모든 편지를 불태워버리고 끝까지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제 복수는 현재 진행 중이네요. 1년이 지난 뒤 아들이 제대로 된 새로운 짝을 만나게 됐습니다. 심리센터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는데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과 과거의 아픔을 상담하러 다니면서 자주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 며느리는 제 아들의 과거 아픔을 잘 달래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토깽이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낳아줘서 제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아픔이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거나 속 시원한 마음을 얻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